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서 또 지원금 준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26조 2천억 원짜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편성된 추경입니다. 이걸 정부 스스로 전쟁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좀 무겁죠? 실제로 무겁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올해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중동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직전 지난해 12월에 배럴당 58달러였던 브렌트유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112달러까지 2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고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얘기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반비가 오르고 운반비가 오르면 식재료가 오르고 식재료가 오르면 밥값이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 장바구니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다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설령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가 복구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부터 정확히 짚어봅시다. 총 4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서 최대 3,580만 명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솔직히 직장 다니는 외벌이 중산층 대부분이 다 걸립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소득 하위 70% 계층은 수도권 거주자 기준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285만 명의 가장 어려운 분들은 5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사용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말고도 추경안에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최대 30%포인트 한시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5조 원이 별도로 배정됩니다. 규모로 보면 이번 추경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원 규모의 약 4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주장은 맞는 말이냐? 저는 30년간 은행에 있었으니까 돈 계산만큼은 정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입니다. 국채를 새로 찍어서 빚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오히려 1%포인트 하락해서 50.6%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초과 세수가 있으면 원래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거나 미래 충격에 대비해 쌓아두는 게 재정 교과서적인 접근입니다. 그걸 소비성 지출에 쓴다는 것은 빚을 줄일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채를 새로 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경기가 꺾여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때 가서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시에 준하는 유가 충격 국면에서 재원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건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빚의 성격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숫자로 경제적 효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가계 실생활 완충 효과부터 계산합니다. 현재 브렌트유 112달러에 환율 1,500원을 적용해서 원유 도입 원가를 계산하면 리터당 약 1,057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유 마진, 유통비, 세금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만나는 휘발유 가격은 대략 2,100원에서 2,200원 수준입니다. 4인 가족이 차 한 대로 한 달에 200리터 정도 주유한다고 치면 한 달 주유비가 44만 원입니다. 60만 원짜리 지원금은 이 가정에서 약 1.4개월치 주유비를 커버해 줍니다. 1인 가구는 월 100리터 기준으로 월 22만 원, 그러면 60만 원으로 2.7개월치를 버티는 셈입니다. 단순 완충 효과만 봐도 서민 가게의 실질적인 숨통은 됩니다. 두 번째로 소비 승수 효과를 계산합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 그중 얼마를 바로 소비에 쓰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은 이 수치가 90% 이상입니다. 60만 원이 들어오면 54만 원 이상이 한 달 안에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층의 경우는 약 70% 수준으로 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을 계층별로 가중 평균하면 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약 8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을 총 4조 8천억 원에 적용하면 1차 소비 유발액은 약 3조 7천억에서 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3조 8천억이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을 거치면서 또 다시 소비됩니다. 개인 사업장을 거치는 돈은 알바 시급이 되고 그 알바생이 또 소비를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입니다. 단기 재정 승수를 한국 경제 구조에 적용하면 통상 0.3에서 0.5배로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0.35를 적용하면 4조 8천억 원의 지원금이 실질 GDP에 미치는 직접 기여는 약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2026년 한국 GDP를 약 2,400조 원으로 잡으면 지원금만으로 GDP를 약 0.07%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입니다. 전체 26조 2천억 원 추경, 패키지 전체의 성장률 기여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0.2%포인트가 제 계산과도 비교적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죽은 돈을 살린다는 관점에서의 유동성 효과입니다. 한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20년 전 대비 약 3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돈이 공급되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에서 80%가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 자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0%, 일본의 38%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편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거기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도 식당 매출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반면 지원금은 받는 순간부터 돈입니다. 먹는 것에 쓰든 편의점 가든 전통시장 가든 PC방 가든 일단 움직입니다.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업종 제한 효과입니다. 대형마트에서 10,000원을 쓰면 지역 경제에 남는 돈이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익 대부분이 본사, 즉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네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10,000원을 쓰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 구매 등으로 지역 내에 6,000원 이상이 남습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3조 8천억 원이 개인 사업장을 통해 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 내 재순환 비율 60%를 적용하면 약 2조 3천억 원이 골목 경제 안에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자, 그럼 이 돈 진짜로 효과가 있냐 없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축적된 자산이나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던 돈이 세금이라는 형태로 회수되어 서민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으로 전환됩니다. 정책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스템 관점에서 이건 막힌 혈관을 뚫는 행위입니다. 그게 60만 원이 편의점 도시락이 되든 PC방 충전이 되든 전통시장 반찬거리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수혈입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고 나면 소비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학에서는 이걸 기저효과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때 인플레이션 압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약 0.1에서 0.15%포인트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추산됩니다. 이미 고유가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겹치면 특히 외식 서비스 물가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공조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쓴다면 그 돈은 다시 어딘가의 대기업 금고로 들어가서 또 다른 죽은 돈이 됩니다. 시스템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 식당에서 쓸 때 캐시백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라면 소비의 방향을 더 효과적으로 틀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반대론자들이 이 정책을 배급제라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배급제라는 표현은 오해를 유발하는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배급제는 국가가 생필품의 유통과 소비를 통제하는 공산주의적 시스템입니다. 반면 이번 지원금은 현금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자본주의적 유동성 공급에 가깝습니다. 브루나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민에게 석유 수익을 배당하는 것과도 결이 비슷합니다. 그 나라들은 자원으로 번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고 한국은 우리가 낸 세금 중 예상보다 더 거친 부분을 고유가 충격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배급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경제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입니다. 다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으로 가계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값 오른 거 1, 2개월 버티는 완충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정책을 민생 해결이 아니라 충격 흡수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문제는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중동 전쟁이 내일 끝나도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고유가 국면이 최소 1년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소진된 다음 단계의 대책이 뭐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 원을 배정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이번 추경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 처방에서 중기 구조 대응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인데 여기에 더 집중해야 다음 충격이 왔을 때 또 추경을 편성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고 통과되면 취약계층부터 이달 말에 먼저 지급됩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국회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6조 2천억 원 전쟁 추경과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브렌트유 112달러와 환율 1,500원이 만들어낸 가계 실질, 구매력 충격을 단기적으로 흡수하는 완충제입니다. 둘째, 부동산과 대기업 금고에 고여있던 돈을 세금으로 회수해서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층에게 이전함으로써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 유동성 펌프입니다. 셋째, 지원금 4조 8천억 원으로 직접 유발되는 소비는 약 3조 7천억 원 수준이며 전체 추경 패키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수치는 약 0.2%포인트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방어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지 뛰어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편의점이든 전통시장이든 동네 식당이든 그 선택이 모여서 결국 이 나라 경제의 혈류를 이룹니다. 30년간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분들의 통장을 봐온 저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돈은 쌓아두면 죽고 돌면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쓰는 그 돈이 누군가의 생계를 지탱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점장이었습니다.